212번부터 212페이지 포트폴리오 쪽부터 볼게요. 25번. 이거는 우리 포트폴리오 배우기 전에 투자론의 기본 전제라고 했던 얘기인데,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 1번. 투자자들은 어떤 사람을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위험, 혐오형, 위험 회피형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갖는 의미는 수익률이 동일할 때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는 사람들을 말했죠. 그럼 1번은 개념 설명한 거고, 2번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이라고 해서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4번에 있는 것처럼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았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무위험률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진정한 의미의 투자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라도 내가 피할 수 없는 위험이거나 또는 그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주어지는 위험이라면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을 말했죠. 그 다음 3번.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위험에 대한 태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보수적 투자자와 또는 공격적 투자자로 나눌 수 있었죠. 종류 물은 거고. 그 다음에 5번. 현대 투자론에서 의사결정 이론은 주로 위험 혐오형 투자자를 기준으로 하죠. 그럼 다 맞았고, 틀린 건 2번이죠. 2번. 위험 혐오적이라고 그래서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26번부터 26번, 27번, 그 다음에 26번, 27번은 위험의 처리 방법에 대한 문제죠. 위험 처리 방법. 그러니까 기본서 순서하고 제가 수업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그런데, 26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 1번. 민감도가 큰 투자한. 결론만이라도 기억하시겠죠? 민감도 분석에서는 민감도가 클수록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위험이 더 큰 해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큰 해로. 그래서 수년가의 변동이 심한 것까진 맞고, 그럼 수년가의 변동이 심하다는 건 변동이 크다는 얘기니까 내가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은 작은 게 아니라 더 위험한 투자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위험 할증률이 아니라 뭐예요? 무위험률. 그래서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은 투자는 진정한 투자로 보지 않고. 3번.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는 위험이거나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 이게 누구예요? 체계적 위험이죠.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 이런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인 경우에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통계적 기법에서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분산 또는 표준편차. 얘는 위험을 나타내는 값이고, 그 다음에 소득의 기대치가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수익성. 그럼 얘는 수익성과 위험이란 말을 바꿔주시면 되고. 5번. 위험의 종류에는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위험. 그럼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뭐로 분류한다? 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포함돼야 돼요? 요구 수익률에 반영이 돼야 되죠. 그 맞는 건 누구만? 5번만. 아까 풀어봤던 문제랑 거의 비슷해요. 27번. 다음은 위험의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 주식, 부동산, 국채 등의 투자 대안이 있다면 주식처럼 위험이 있는 것을 제외시키는 방법. 그럼 얘는 뭐예요? 위험의 회피 또는 제거. 1번은 맞는 거로 보시고. 2번. 대출자의 변동이자율을 적용한 대출 조건 등은 대출자가 부담할 위험을 차입자한테 떠넘긴 거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위험의 회피가 아니라 위험의 전가라 하죠. 전가. 2번이 틀렸네요. 3번.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할증률을 반영해 가는 것. 그러면 위험의 크기에 따라 위험할증률이 반영된 할인율이 누구였어요? 위험 조정 할인율. 그래서 이게 위험 조정 할인율법을 설명한 거고. 4번. 투자 이론에서 투자자를 위험 혐오적이라고 가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코 안전한 곳, 즉 위험이 없는 곳에만 투자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고. 5번. 투자 수익의 최대 또는 최소값 중에서 항상 최소값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그럼 이걸 뭐라 불러요? 보수적 예측. 그래서 얘는 위험의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책의 순서가 조금 틀렸다기보다는 좀 설명하기가 불편해서 순서만 바꿔놓은 건데, 문제집은 책 순서대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 28번은 평균분산 모형. 28번 평균분산 모형. 다음은 평균분산 결정법 또는 가중평균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못한 것. 보니까 대문자 EA와 EB는 투자된 A와 B에 뭘 나타낸대요? 소득의 기대치. 그럼 이걸 뭐로 이해하시면 되고? 기대 수익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이게 A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니고 이상한 거 있죠? 시그마.
이게 분산값을 나타냅니다. 그럼 얘는 뭘 뜻한다? 표준편차. 그러면 그 2로 돼 있는 건 수익을 나타내는 거고 시그마로 돼 있는 건 위험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1번에서 투자의 효용을 현금 수지의 기대치와 표준편차로 표현할 때 기대치는 뭘 나타낸다고 그랬고 수익, 표준편차는 위험. 1번은 한 얘기고 2번 투자자는 같은 기대치를 갖는 투자 대상 중에서 표준편차를 작은 것을 선택하고 같은 표준편차의 투자 대상 중에서는 기대치가 큰 걸 원하게 된다. 이건 모든 투자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별 얘기 없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위험, 회피형, 위험, 혐오형 투자자를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기대치가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익이 똑같을 때는 위험이 어떤 애? 작은 애. 그 다음에 위험이 같다면 그 중에서 수익이 더 어떤 애? 큰 애를 선택한다는 거죠. 이걸 두고 무슨 원리?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 3번 그래서 이 A가 이 B보다 크고 시그마 A가 시그마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는 이 A가 이 B보다 크거나 같고 시그마 A가 시그마 B보다 작을 때 그럼 결국 이거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수익은 A와 B 중에 누가 더 크다? 지금 이거에서 하고 싶은 말 수익은 A와 B 중에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A가 더 크다는 얘기요. 풀어오신 거 맞죠? 이 A하고 이 B를 비교했잖아요. 그럼 얘 이런 경우하고 지금 어떤 경우가 있대요? 이렇게 된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앞에 것만 봐요. 이 A하고 이 B 이것만. 그러면 지금 앞에는 이 A가 이 B보다 큰 거 요거 설명했고 뒤에는 이거 설명했잖아요. 그럼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공통적으로 뭐예요? 2가 뭘 나타낸다고 그랬으니까 수익. 그럼 수익은 A와 B 중에 누가 더 크다?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 시그마 A하고 시그마 B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지금 누가 더 크네요? B가.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위험의 크기는 A와 B 중에 누가 더 B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지금 이 말을 이렇게 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러면 지금 분석해 보니까 A는 어떤 애예요, A는 수익도 크면서 위험도 작은 애죠. 그렇잖아요, 지금. B는 어떤 애예요, B는 수익도 얼마 안 되는 주제에 위험만 큰 거잖아요, 지금. 그럼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거 위험과 수익 얘기할 때는 뭐예요? 수익은 뭐로 얘기했어? 잘생긴 거. 그 다음 위험은 뭐 얘기했어요? 두드려 패는 거 얘기했잖아요. 때리는 거. 수업할 때 그렇게 얘기 안 했나? 그럼 A는 어떤 애요? 잘생겼는데 때리지도 않아. B는 어떤 애요? 못생긴 주제에 먼날 때려. 누구랑 결혼해야 돼? A랑 결혼해야지. 그래서 항상 대안 A는 대안 B보다 어떻다? 선호됩니다. 말 겁나 어렵게 써놨죠. 내가 이해를 못하잖아, 지금. 말이 어려워갖고. 이거 그냥 우리말로 바꿔서 어렵게 돼요. 수익은 A가 더 크고 위험은 B가 더 크다. 아니면 A는 수익이 큰데 위험은 작은 애고 B는 수익도 작으면서 위험도 작은 애다. 그럼 당연히 누구를 선택한다? A.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4번 이 A가 이 B보다 크고 시그마 A가 시그마 B보다 클 때 항상 대안 A는 대안 B보다 선호된다. 그럼 이것도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요? A는 수익도 크면서 위험도 큰 애. B는 수익도 작으면서 위험도 작은 애. 그럼 이걸 그래프상에 나타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면 A는 수익이 높은 대신에 모두 큰 거고 위험도 큰 애고 B는 수익이 낮은 대신에 위험도 작죠. 그럼 평균분산의 지배원리를 이용해서 항상 A가 선호된다? 이런 애들을 효율적 투자대안이라 불렀고 이 중에서는 우월관계 판단하지 못하는 게 평균분산결정법의 한계였죠. 그럼 4번이 틀렸네. 5번 특정 대안의 선택은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려는 정도와 그럼 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정도가 뭐예요? 위험, 회피형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그래프가 무차별 곡선. 그 다음에 추가 위험에 대한 추가 소득의 크기 이게 뭐예요? 추가 위험에 대한 추가 소득의 크기? 그럼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게 효율적 전선점 되겠죠. 효율적 전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특정 대안의 선택이 이루어질 겁니다. 틀린 거 찾으려 했으니까 몇 번 찾으시면 돼요? 4번. 겁나게 어렵죠, 근데. 이런 거 어렵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게 뭐가 어려워. 맨날 한 얘기 아니야. 그래서 해석을 못 할 뿐이지 그냥. 한글이 어려워갖고. 한글도 어려운데 영어로 써놨으니 더 어렵죠 당연히. 31번. 여기서부터가 이제 포트폴리오 문제죠. 다음은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걸 찾으래요. 1번은 포트폴리오 관리의 개념이니까 읽어보시고. 2번 유형과 수익을 평가하는 방법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평균분산 결정법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포트폴리오에서는 이보다 발전된 개념. 얘는 평균분산 결정법에서는 뭐 하나 선택하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포트폴리오는 뭐예요? 결합하는 것까지 추가하는 거니까 좀 더 발전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3번 특정 자산을 집중적으로 소유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자산에 대해서 분산 투자하는 경우 무슨 위험만? 비체계적 위험만 감수한다고 그랬죠. 그럼 3번은 맞았고. 4번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 얘기는 위험과 수익이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비례관계, 상쇄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효율적 전선의 모양은 어떤 형태가 된다? 우상향한다 그랬죠. 우상향. 그렇잖아요.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니까 이게 어떤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우상향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4번이 틀렸네. 5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는 피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할 수 없는 위험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전자. 그럼 전자는 누구예요? 피할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게 누구고? 비체계죠. 후자는 피할 수 없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체계죠. 답은 4번만 틀렸습니다. 32번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은 구별하시는 거. 가장 올바른 것. 1번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에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 비체계적. 제거할 수 없는 거 체계적. 헷갈리면 틀려요. 이렇게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 2번 경기 변동이나 인플레이션이 심화, 이자율 변동 등에 의해서 야기되는 시장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체계적 위험이었고. 3번 개별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야기되는 위험으로서 분산 투자를 하면 제거할 수 있는 건 비체계적. 4번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라는 건 위험과 수익이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관계에 있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시장에 있는 이때 비례관계를 할 때 이 위험은 누구를 말했어요? 체계적 위험을 말했잖아요. 체계적 위험. 그래서 결국 시장의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관계에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4번은 그래서 맞는 표현. 그래서 맨날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정리해 드릴 때 맨 밑에 뭐라고 써놔요?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라 할 때 위험은 항상 누굴 말하는 거다? 체계적 위험을 말하는 거다. 이 한 문제 풀어보려고. 5번 부동산 시장은 극지화된 여러 개의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부동산의 지역별, 유형별 여러 형태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죠. 이건 시장의 국지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만 이용해서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번도 틀린 표현. 틀린 거, 맞는 거 찾으랬으니까 답은 4번만. 33번은 굳이 안 풀어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프는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지금 C가 나타내는 게 뭐예요? C가 나타내는 게 구성자산의 수에 따라서 구성자산의 수가 늘어날수록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값을 나타내고 있죠. 그럼 이게 위험이에요. 위험. 근데 지금 이 C는 누구와 누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A와 B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A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그 양이 점점점 줄고 있죠. 그럼 A는 누구예요? 비체계적 위험이고 B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그 크기가 줄지 않죠. 그럼 이게 체계적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A와 B,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합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총위험이라 하죠. 총위험. 그러니까 C는 누굴 나타내는 거고? 총위험. A는 비체계적. 그 다음 B는 체계적. 그러니까 그래프 보고 그것만 확인하시면 뭐 지문은 읽어볼 수 있고. 34번은 나오는 문제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35번 가봐요. 35번. 35번하고 아까 앞에서 풀어봤던 28번이 결국 똑같은 거예요. 28번은 말로 설명한 거고 35번은 그래프로 표현한 거고.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오직 다음의 그림처럼만 분포되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옳은 걸 찾아라. 1번 B가 A를 지배한다. 그럼 B와 A를 비교해보니까 뭐의 크기가 똑같아요? 수익률이 똑같아요. 그럼 수익률이 똑같을 때는 위험이 어떤 애? 작은 애가 지배하죠. 그럼 위험이 작은 애는 누구예요? A죠, A. 그러니까 A가 B를 지배한다. 이렇게 돼야죠. 이걸 두고 분산의 지배 원리라 부른 거고. 그 다음 B번. B 포트폴리오는 주어진 어떤 포트폴리오다 동일한 위험 수준. 그럼 동일한 위험 수준이면 누구를 비교해야 돼요? 위험이 똑같은 애들을 찾으면 되니까. B하고 D하고
E를 비교하면 되죠. 이 세 개가 위험이 똑같은 애들이니까. 그러면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수익률은 가장 어때요? 낮은 애지.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공격적 투자자다. 공격적 투자자라는 건 어떤 걸 선호하는 사람? 수익이 더 높고 위험이 더 크네. 그럼 지금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C와 E를 비교하죠. 그럼 C와 E 중에서는 E가 수익률도 더 높고 위험도 더 큰 애니까 공격적 투자자라면 당연히 누구 선택하겠다? E를 선택하겠죠. 그럼 3번은 맞았네. 4번 보수적 투자자라면 C보다는 A를 선택할 거다. C와 A는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를 떠나서 지금 뭐의 크기가 똑같아요? 위험의 크기가 똑같죠? 그럼 위험이 똑같을 때는 수익률이 높은 걸 선택해요? 낮은 걸 선택해? 당연히 높은 걸 선택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를 떠나서 A와 C는 지배원리에 따라 누가 선택되는 거예요? C가 선택돼요. C. 지배원리에 아무 상관없이. 그 다음 5번 주어진 투자기의 집합에서라면 C 포트폴리오와 E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거. 그럼 C와 E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위험은 가장 작고 수익률은 가장 높은 애들이죠. 이런 애들을 효율적 투자자라 부르고 얘네들을 연결한 곡선은 최적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뭐예요?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가 되는 거죠. 평균분산 지배원리. 그래서 맞는 거 찾으려 했으니까 답은 3번만. 그 다음에 37번 가봐요. 37번. 포트폴리오 이론과 관계된 그림입니다. 가장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찾아보세요. 그럼 일단 그래프 보는 순간 X점하고 Y점이 바로 뭐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다. 차이가 있다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 비해서 어떤 사람이고? 보수적. 을이라는 사람은 공격적. 이거는 그래프 보시면 바로 나오셔야죠. 그럼 1번. 여러 자산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지만 위험이 커지면 수익률도 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그럼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우상향하는 효율적 전선을 보고.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아까 문제 풀면서 있었잖아요. 위험과 수익이 무슨 관계라? 비례 관계라 우상향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상향하는 효율적 전선을 보고 위험이 커지면서 수익도 같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2번. 포트폴리오 선택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기꺼이 감수하려는 위험이 많을수록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게 누구예요? 을 같은 사람. Y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사람. 3번. 무차별 곡선이 우상하는 형태이며 아래로 볼록한 것. 그 무차별 곡선이 I로 되어 있는 그래프잖아요. I.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한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위험 혐오형. 위험 혐오형. 또는 위험 회피형. 같은 말이니까. 이라는 걸 나타내고 그 모양이나 기울기는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죠. 4번. 갑이라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그럼 이게 가파른 이유는 이 사람이 뭐라서? 보수적인 사람이라. 그럼 4번이 틀렸네. 5번. 그림에서 X점과 Y점은 자신이 원하는 위험 수준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경우로서 이게 바로 뭐다? 최적 포트폴리오다. 뭐 이런 게 어렵다 그러면 좀 곤란해요. 그 다음에 38번은 기출문제 풀어봤던 거 똑같은 거라 안 풀을 거고. 39번 가봅니다. 다음은 부동산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것. 1번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도 공격적 투자자와 보수적 투자자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공격적 투자자는 보수적 투자자에 비해서 위험이 높더라도 수익률이 더 낮은 게 아니라 뭐예요? 높은 걸 선택하는 사람. 기출됐었던 지문. 2번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같은 수익이면 위험이 더 어떤 애? 낮은 애. 같은 위험이라면 수익은 더 높은 애를 선택하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이걸 두고 뭐라 그래요? 평균분산의 지배원리. 그럼 2번이 맞았네요. 3번 효율적 전선이 횡축에는 위험을 나타내고 그러면 횡축이면 어디요? 이거잖아요. 이거. 횡축에는 요거 횡축에 뭘 나타내요? 위험. 그럼 종축이면 이거잖아요. 수익률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그게 우하향하는 형태예요? 우상향하는 형태예요. 그럼 걔가 우상향하는 이유는 주어진 위험하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위험과 수익이 무슨 관계라? 비례 또는 상승 관계라. 그래서 위험과 수익이 상승할 때 이 두 개는 무슨 관계? 이 무차별 곡선의 죄송합니다. 효율적 전선의 모양은 우상향.
4번 평균분산 결정법은 A에 대한 위험이 높으나 수익률도 높고 B와는 위험이 낮은 대신에 수익도 낮다. 그럼 이거잖아요 지금. A와 B. 이런 경우에는 판단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한계랬죠. 그래서 내릴 수 있다가 아니라 내릴 수 없다. 5번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다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혐오형이라는 걸 의미하며 그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 가파르다는 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보수적인 사람이다, 공격적인 사람이다? 보수적인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 좀 변형해서 낸 거죠, 그걸. 그래서 맞는 거 찾았으니까 답은 2번. 40번은 이 문제에 딱 한 지문 들어가 있는 상관계수에 대한 문제예요. 상관계수가 이렇게까지 천대받을 애는 아닌데 문제집 안에는 딱 한 지문 들어가 있어요. 한 지문.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 상관계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랬죠? 근데 상관계수 크기가 높은 영역. 높은 영역이라는 건 얼마에 가깝다는 거예요? 플러스 1. 그럼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이다? 가 아니랬죠? 상관계수는 그 값이 얼마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가 더 커진다고 그랬으니까 클수록이 아니라 작을수록 높은 영역이나 낮은 영역으로 갈수록 유리합니다. 그럼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포트폴리오 관리의 개념 한번 읽어보시고 3번 최적 포트폴리오 개념 설명한 거죠. 그래서 얘가 최선이 아니라 최적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자마다 그 위치가 다 달라서. 그래서 어떤 한 투자자에게는 최적인 포트폴리오가 다른 사람한테는 최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모든 투자자에게 다 최적이라면 그걸 최적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불러요? 최선이라 부르죠. 최선. 4번 효율적 전선의 개념 모양도 잘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5번의 효율적 포트폴리오 개념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40번은 답이 1번 틀렸습니다. 상황회수가 이렇게 허접한 애는 아닌데 질문 하나밖에 없어요. 42번은 아까 풀어드렸죠. 이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 만약에 43번 같은 게 실제 시험에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 그냥 넘어가세요 빨리. 왜냐면 이 문제를 푸시려면 일단 이 문제를 푸시려면 3번에 보시면 일단 뭐부터 구해봐야 돼요? 변이계수 구해봐야 되고 그럼 나머지는 뭐 됐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상관계수를 또 이해를 하셔야죠. 상관계수. 실제 시험에서는 이 정도로 낸 건 아니고 실제로는 뭐 기대 수익률 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하게 더 나왔었죠. 그래서 어쨌든 읽어봐야 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포트폴리오 문제고 지금까지 풀으셨던 문제에서는 웬만하면 틀려봐야세요. 웬만하면. 여기까지 나오는 문제들은 다 맞으셔야 돼. 이게 2개 나오거나 3개 나오거나 할 텐데 위험과 수익 쪽에서 나오는 문제하고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문제, 특히나 이제 가중평균하는 거,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틀리지 마세요. 이 부분은 다 맞으셔야 돼. 그래야지 뒤쪽에서 나오는 뭐 투자 분석의 기법, 할인요금 수지 분석법이나 뭐 화폐 시간가치 계산 문제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틀려도 별 부담이 없죠. 걔네들은 어차피 틀릴 거 예상하고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22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건 이제 화폐 시간가치 계산 문제죠. 화폐 시간가치 계산.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 계산 문제는 1번처럼 내는 거. 그럼 1번처럼 내는 건 그냥 개념을 얼마나 잘 외우셨는지 물어보는 거죠. 뭐 이해고 뭐고 필요 없이 외운 만큼 푸는 문제고 그걸 좀 어렵게 내려면 3번부터 나와 있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뭘 내거나 계산 문제.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얼만큼 잘 외우고 있는지를 묻거나 아니면 계산하라고 되거나. 근데 계산 문제가 자주 나왔던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2문제 정도 물었고 이 계산 문제를 풀려면 결국 뭘 다 외워야 돼요? 계수의 모양을 다 외우셔야 돼요. 그게 좀 부담스러운 문제니까. 그래서 뭐 나오면 외우셨던 계수가 나오면 좋은 거고 아니면 할 수 없고. 1번부터 봅니다. 226페이지 1번.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다? 돈의 이름을 찾으셔라. 그래서 외운 대로 하신 분들은 외운 대로 답을 바로 내실 테고 만약에 이걸 못 외우시는 분은 아까 돈의 이름 찾는 법 설명드렸죠? 주어진 돈의 이름부터 일단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1번 지문 보시면 매년 1원씩 이게 주어진 돈이죠. 그럼 얘 뭘 붙여라? 이름. 그럼 매년 얼마씩 이렇게 나오면 연금이라 읽으랬죠. 연금. 그럼 그 연금을 이자랄로 계속해서 뭐 했대요? 적립했대요. 적립. 그럼 연금 적립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슨 돈? 연금의 내가 또는 연금의 미래가치.
그럼 1번은 틀렸죠. 2번 n년 후의 1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n년 후의 1원이 주어진 돈이잖아요. 그럼 이걸 원래는 일시불이라고 읽으라고 그랬죠? 근데 그 뒤에 설명 보니까 n년 후의 1원을 만들려고 한대요. n년 후의 1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매기간 적립할 액수. 그럼 적립하는 건 적금 드는 거 생각하랬죠? 그럼 얘는 뭘 구하는 거예요? 내가 넣는 적금액 구하는 거예요. n년 후에 얼마를 타기 위해서? 1원을 적금으로 타기 위해서 넣는 적금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금에서 넣는 적금은 뭐로 이해하신다? 감채 기금. 그러면 2번은 감채 기금을 구하는 거니까 그걸 구할 때 쓰는 개수 감채 기금 개수. 그래서 2번은 맞는 거죠. 3번 n년 후에 1원.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읽는다? 일시불. 근데 이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n년 후에 1원을 언제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럼 일시불을 언제 돈으로 환산한다고 했으니까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이건 뭐라고 읽으면 돼? 일시불의 평가 또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그럼 이걸 구할 때 쓰는 개수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가 아니라 현재가치 개수가 되어야죠. 그럼 4번 이자율이 R이고 기간이 N년일 때 매년 1원씩. 그럼 이게 나한테 주어진 돈이잖아요. 그럼 매년 얼마씩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읽으신다? 연금. 근데 그 연금을 어떻게 했대요? 일시불로 환원한대요, 환원. 그러면 연금을 환원하면 이 돈을 뭐라고 그래요? 연금의 현가 또는 연금의 현재 가치. 그럼 얘는 현재 가치 분야예요? 미래 가치 분야예요? 현재 가치 분야이죠, 현재 가치 분야.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1원을 상환하기 위해 n년 동안 매기간마다 미래 상환에 대한 액수. 그럼 이거 뭐 구하는 거예요? 1원을 대출받았을 때 갚는 돈 계산하는 거잖아요. 갚는 돈. 그럼 이 돈을 우리는 뭐라 불렀고? 원리금. 그 원리금을 구할 때 쓰는 개수는 저당상수. 그럼 얘는 저당상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원리금은 현재가치 구한 거였어요? 미래가치 구한 거였어요? 현재가치 구한 거였죠. 현재가치. 226페이지의 1번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못 풀면 1년 동안 헛공부한 거예요. 그냥. 화폐 시장가치 계산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최소한 1번 정도는 풀어야 돼요. 이게 제일 쉬운 문제예요. 외운 대로 푸는 거. 3번부터도 마찬가지로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뭐부터 찾으면 돼요? 돈의 이름. 그럼 3번에서 현재 1,000만 원인 어떤 토지에 대해서 지가가 매년 10%씩 상승한다면 3년 후 가치를 구해라. 그럼 나한테 주어진 돈이 일단 뭐예요? 현재 1,000만 원. 그럼 이걸 뭐라고 읽으셔? 일시불. 근데 그 일시불에 언제 돈 구한대요? 3년 후 금액. 그럼 얘는 뭘 구하는 거다? 일시불의 내가. 그럼 지금 내가 구해야 될 돈이 누구니까? 일시불의 내가니까. 그 일시불의 내가를 구하시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럼 일시불의 내가를 구하려면 나한테 주어진 돈 얼마? 현재 1,000만 원에다가 뭘 곱하시면 돼? 일시불의 내가 개수. 그럼 이 문제를 풀으려면 일시불의 내가 개수의 모양을 알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 개수가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생겼으니까. R은 이자율이 얼마로 주어졌고? 이자율이 10%씩 매년 10%씩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10%니까 0.1. 그럼 몇 년이니까? 3년.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뭘? 그럼 1,000만 원에다가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세 번 곱하면 1.331 나오죠. 그래서 얼마? 1,331만 원. 이렇게 나오면 다 맞아야 돼, 이 정도는. 왜? 이건 외우라고 했던 개수니까. 근데 한 페이지 넘겨서 4번 봐요, 4번.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 1,000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 적금에 가입했다.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3년 후 이 적금의 미래가치를 구해라. 그럼 이게 나보고 구하라는 돈이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찾는다? 나한테 주어진 돈. 그럼 주어진 돈이 누구예요? 매년 3,000만 원씩.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 읽어요? 연금. 근데 그 연금을 뭐 했다는 거예요? 적금 들었다는 거예요, 적금. 그러면 연금을 적립한 거잖아요. 그러면 연금을 적립하니까 적금인데 3년 후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탈적금 구하라는 거죠, 탈적금. 그러면 타는 적금 구하는 게 뭐였어요? 연금의 내가. 그러면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연금의 내가니까 연금의 내가를 구하려면 나한테 주어진 돈 얼마에다가 매년 1,000만 원씩에다가 뭘 곱한다? 연금의 내가 개수. 그럼 이 문제를 풀으려면 연금의 내가 개수의 모양을 실제로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외우면 좋고 못 외우면 안 풀면 되고. 그러면 연금의 내가 개수의 모양은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R이 얼마라고 그랬고 공리로 10%니까 0.1. 몇 년 동안 조건 들었대요? 3년. 그러면 얘가 0.1이니까 1.1에 3승. 그럼 아까 1.331 나왔죠? 거기서 1을 빼니까 얘는 얼마 나오고 0.331이 나오는 거고 그걸 얼마로 나누니까 0.1로 나누니까 공 하나 지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3.31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1000만 원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니까 3.31을 곱하는 거니까 3,310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개수를 외우면 푸는 문제.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5번, 6번, 7번, 8번까지는 풀어보지 마시라고 한 이유가 개수 외워야 풀어요. 그 외우신 분은 풀 수 있을 테고 안 외우신 분은 그냥 나오면 안 풀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셔서 11번 가봅니다. 11번. 11번. 영웅이는 이 사람은 누구요 또? 주택자금 1억 원을 이자율 연 10% 2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대요. 근데 5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의 일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도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저 같으면 이의 제기합니다. 왜냐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설명을 안 해놨죠. 그렇잖아요. 이거를 원금 균등으로 상환하는 건지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하는 건지 아니면 채증식으로 상환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럼 문제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얘는 꼭 뭘 존재하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그래서 그 2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라는 말 앞에다가 뭘 하나 써놓으시자.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받았다. 그런데 5년 동안 원리금을 잘 상환하다가 이걸 어떻게 했대요? 처분했대요. 몇 년 만에? 5년 후에. 5년 후에. 그랬을 때 상환해야 될 뭘 일단 구해보고 미상환 저당 잔금 구하고 그 다음 또 뭐 구해봐라? 잔금 비율. 그럼 아까 그래서 식을 외워두시랬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미상환 저당 잔금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대표적인 무슨 돈이라? 연금의 평가기 때문에 구하는 식 어떻게 돼요? 원리금에다가 연금의 평가계수 곱하시면 되죠, 뭐예요? 근데 지금 원리금이 안 주어졌잖아요. 뭐만 주어졌어요? 대출금만. 그럼 대출금이 얼마랬으니까? 1억에다가 원리금 구하려면 저당수. 근데 여기다 저당상수를 곱해서 원리금을 구하는 건 어디서만 가능한 거예요? 원리금 균등에서만. 그래서 원리금 균등이란 말이 없으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 나오면 땡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뭘 곱한다? 연금의 평가계수. 그럼 이게 뭘 구하는 식? 이상한 저당자금 구하는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잔금 비율도 구하는 식 구하라면 잔금 비율. 그 잔금 비율은 어떻게 구한다? 연금의 평가계수분의 연금의 평가계수. 그런데 위아래 똑같은 게 아니었죠? 밑에는 기간이 뭐 들어간다고 그랬고 전체 저당 기간. 위에는 잔여 기간.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채 서비스액으로 되어 있네. 그냥 원리금으로 되어 있네, 원리금. 그럼 원리금에다가 요식 물어본 거네, 요식. 그러면 이때 연금의 평가계수는 기간이 몇 년짜리 들어가면 돼요? 20년하고 15년 중에. 연금의 평가계수를 이용해서 미상한 저당자금 구할 때는 전체 기간에 대해서 필요 없잖아요. 갚은 거는 빼니까. 그럼 20년 빌린 것 중에서 5년 갚았으니까 몇 년짜리? 15년짜리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잔금 비율에 들어갈 밑에 연금의 평가계수는 어디서 온 거? 저당상수에서 온 거랬으니까 전체 저당 기간이 20년. 얘는 나머지 잔여 기간인 15년. 이런 건 왜 안 해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럼 1번은 왜 틀린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의 연금의 평가계수 곱하는 거 다 똑같은데 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니은번에서 연금의 평가계수분의 연금의 평가계수인 것도 맞는데 뭐가 틀렸어요? 기간이 15년과 20년이 뒤바뀌었죠. 그런 거 골라내시라고. 2번은 왜 틀린 거예요? 내가계수 들어갔으니까 다 틀렸고. 그 다음에 3번도 부채 서비스액 곱하기 연금의 평가계수 15년짜리 들어가 있고 니은번에 연금의 내가계수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됐고. 4번 가만있어 봐. 왜 3번은 지금 답이 2개냐? 니은이 2개네? 똑같은 게 2개죠?
그럼 하나 지워버리시면 될 테고. 4번. 기억번에서 연금의 현가계수 15년짜리 들어간 거 맞죠? 그 다음 니은번에서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연금의 현가계수인 거 똑같은데 20년, 15년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럼 답은 4번이네. 4번. 이거 더 독하게 내려면 어떻게 내면 제일 좋겠어요? 이거를 만약에 연금의 현가계수로 표현하지 않고 저당상수로 표현해. 이렇게. 이렇게. 그럼 밑에 들어가는 저당상수와 위에 들어가는 저당상수는 기간 들어가야 되죠. 그럼 밑에는 뭐 들어가면 돼요? 이거를 역수로 뒤집으시면 되잖아. 이걸 역수로 뒤집으신 거고. 그럼 밑에가 15년짜리, 위에가 20년짜리. 이렇게 내면 더 미치겠죠? 이거 두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화폐 시간가치 계산.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돈의 이름을 찾으세요. 그래서 외워서 찾으시면 더 좋고, 안 되면 주어진 돈의 이름을 이용해서 아까 그 돈의 이름 찾는 방법 알려드린 대로 찾으시면 되고, 계산 문제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개수의 모양을 외우고 계셨으면 푸는 거고, 개수를 못 외웠으면 빨리 찍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개수 이용해서 푸는 두 가지. 12번부터는 현금흐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12번. 영업수지의 계산 과정 중 영업경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 이렇게 말로 내는 문제 있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4번, 15번, 16번처럼 계산하는 문제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집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가로넣기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가로넣기. 그래서 가로넣기 나오면 땡 잡는 거고, 계산하는 건 뭐 빼기만 해보시면 되니까 그냥 편하게 풀 수 있고, 12번처럼 말로 내는 문제가 제일 까다롭죠. 뭘 다 읽어봐야 되고 외우고도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12번. 영업수지의 계산 과정 중 영업경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 1번은 영업경비의 개념. 그래서 대상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말로 운영경비라고도 부릅니다. 2번. 감가상각비와 영업소득세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감가상각비는 포함 안 되는 대표적인 예랬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는 별도의 항목에서 빼니까 포함시키면 안 되는데, 세금 중에서 포함되는 애가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재산세. 그럼 2번은 맞았고. 3번 저당지불액, 다른 말로 뭐라는 애? 부채서비스세 또는 월부금 또는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부르는 애는 별도의 항목에서 빼니까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고. 4번 공실 및 불량부채 손실액은 별도의 항목에서 빼잖아요. 훨씬 앞에서. 그러니까 얘도 포함되지 않고. 5번 건물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비 또는 다른 말로 자본비적 지출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애로 별도로 기억하시랬죠. 그래서 이게 기본서에 없었잖아요. 이 내용이.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별도로 써놨었는데, 자본비적 지출, 대수선비는 포함이 안 됐었으니까 따로 적어드렸었던 거.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것 중에 두 가지 꼭 외우실 거,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적 지출 또는 대수선비. 그 다음에 포함되는 거로 꼭 하나 기억하실 거, 재산세. 그 다음에 15번 한번 풀어볼까요? 15번. 영업소득세 구하라는 거. 영업소득세 구해라. 다음 자를 이용하여 영업소득세만 구해버립니다. 단 세율은 몇 프로? 20%. 그럼 영업소득세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그러세요? 영업소득세는 과세 대상 소득에다가 뭘 곱하라? 과세 대상 소득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 그럼 세율은 지금 20%로 주어졌죠? 그럼 뭐만 구하시면 돼? 과세 대상 소득만 구하시면 되네. 그래서 어디부터 구하는 거? 순영업소득부터 구하는 거 외우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 순영업소득 얼마? 2억. 거기다 뭐는 더해요? 대체충당금은 더했죠? 대체충당금이 주어졌네요. 얼마로? 1,000만 원. 그 다음 뭐는 뺀다? 이자는 빼랬죠. 이자는 내가 번 수입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자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이자라고 주어진 돈은 없죠. 근데 부채 서비스액 얼마? 3천. 그 다음 원금 상환분 2천. 그럼 부채 서비스액에 내가 은행에다 주는 원리금 상환액 다 합한 거니까 그 3천만 원에서 뭐를 뺀? 원금인 2천만 원을 뺀 얼마가? 1,000만 원이 이자가 되겠죠. 그리고 뭘 또 공제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감가상각비. 그래서 감가상각비로 1,000만 원 주어졌잖아요. 그럼 얘랑 까고 2억에서 1,000만 원 빼니까 1억 9천이 나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고, 거기다 소득 20% 하니까
3,800만 원 되는 거네요. 그 답은 1번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산 문제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계산한 게 뭐밖에 없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밖에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암기력 테스트 문제죠. 그냥 암기력 테스트. 16번. 다음 자료에 의해 당해 건물에 뭘 구해보래요?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랍니다. 그럼 16번 같은 문제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보니까 주어진 게 임대료 세대당 얼마? 10만 원. 근데 임대 단위수가 10세대. 이렇게 해서 먹고 살만한가,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임대료는 그냥 편의상 연 임대료로 봐야겠죠? 월 임대료인지 연 임대료인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1년치로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 뭘부터 구하셔야 돼요? 가능 총소득부터. 그럼 얘는 결국 문제가 뭐예요? 가능 총소득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구해봐라? 세후 현금 흐름까지를 구하는 절차 물은 거죠, 그걸. 그러면 가능 총소득은 아까 임대 단위수에다가 연 임대료 곱한다고 그랬으니까 10만 원에다가 얼마를 곱한? 10개를 곱한 100만 원이 가능 총소득으로 보고, 거기서 뭔 빼렸어요? 공실손실액 빼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실손실액은 주어지면 좋은데 안 주어지고 예상 총소득이 얼마? 5%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이게 공실률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가능 총소득 100만 원에 몇 프로? 5%. 그래서 얼마? 5만 원. 그러면 이건 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있으면 더해줘야죠. 그래서 보니까 기타 소득이 3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이건 더해주고 나면 유효 총소득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얼마로? 98만 원이 나온 거네요. 그럼 거기서 뭐는 빼야 돼요? 영업 경비. 그래서 영업 경비가 얼마? 28만 원. 아니, 뭔 100만 원 버는데 28만 원이나 경비요. 그래서 영업 경비는 빼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순 영업 소득이 얼마가 되는 거고? 70만 원 되는 거고. 거기서 뭘 빼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주어진 게 12만 원. 부채 서비스액 12만 원. 그러면 세전이 왜 갑자기 조용해져? 58만 원 될 테고. 거기서 뭘 빼고 나면 영업소득세. 를 빼고 나면 얼마? 3만 원 주어졌네? 5만 원이에요? 5만 원? 5만 원. 빼고 나면 53만 원. 겁나 어려운 계산 문제죠. 겁나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실제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지만, 만약 이렇게 문제를 내는 이유는 순서 얼마나 잘 외우시는가? 순서를 얼마나 잘 외우시는가? 순서 때문에 푸는 거죠. 답은 2번.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주에 봐야겠네요. 다음 주. 17번부터는 다 투자 분석의 기법들인데, 17번은 작년 문제랑 비슷한데, 한번 풀어볼까요? 17번만? 17번 볼게요, 17번. 아, 이것도 한글 문제라 괜히 푼다고 그랬나? 17번 봐봐요. 동일한 총 투자 금액 10억 원으로 A와 B 부동산을 운영할 경우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순영업소득은 각각 1억과 5천만 원이다. 가장 올바른 설명. 이런 문제를 왜 풀어보시지 말라고 그랬냐면,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처럼 뭐예요? 한글 때문에 그래요. 한글 때문에. 지금 투자한이 A하고 뭐가 있어요? B가 있죠. 둘 다 투자된 돈은 얼마래요? 10억 똑같이 투자됐대요. 근데 순영업소득이 A는 얼마 나왔다는 얘기고? 1억. B는 5천만 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이걸 이해하시고 1번. B의 세전연금 수지가 A의 세전연금 수지보다 클 수 없다. 그 얘기는 얘는 순영업소득이 작으니까 세전도 작다? 맞는 말이에요? 왜? 여기서 뭐가 있으니까. 이 순영업소득에서 뭘 빼야?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 뭐가 돼요? 세전이 되죠. 근데 얘가 부채 서비스액이 9천만 원이고 얘는 부채 서비스액이 없어. 왜? 남의 돈을 빌린 적이 없어서. 이 10억이 내 돈만 가지고 투자했는지 남의 돈까지 이용해서 투자했는지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세전이 얼마 될 수 있고? 1,000만 원. 얘는 얼마 되는 거예요? 5천.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작다고 해서 얘가 반드시 작은 법은 없죠. 그럼 1번은? 그래, 틀렸어요. 이런 식이요. 문제가 다. 2번. B의 가치 상승률이 A보다 크다. 그럼 가치 상승률은 아까 뭘 나타낸다고요? 처음에 풀었던 문제인데.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문제에서 가치 상승률이 뭘 나타내요? 지분 복객, 자본이득 말이에요. 자본이득.
그럼 지금 얘기한 얘네들은 다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이득만 얘기하는 거죠. 소득이득. 이 부동산 운영할 때 벌어들이는 수입만. 근데 자본이득이 발생하는데 그 자본이득이 누구보다 더 크다면 B가 A보다 더 크다면 전체적인 총수입은 A가 클지 B가 클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렇잖아요. 지금 얘는 1억 벌었고 얘는 5천만 원 벌었는데 얘는 나중에 이 부동산 팔았더니 15억에 팔았어. 얘는 이거 팔았더니 11억에 팔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더 수입이 많은 거죠. 근데 얘는 팔 때 만약에 11억 팔았어요. 11억. 얘는 11억에 팔았고 그러면 전체 수입은 얘가 12억, 얘는 11억 5천밖에 안 되니까 얘가 더 수입이 큰 거죠. 그러면 자본이득의 크기가 누가 더 크다면 B가 A보다 더 크다면 누가 더 우월한 투자하는지 판단한다 못한다?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맞는 표현. 뭘 또 응이요? 아 미치겠네. 한글 모르는 분들이랑 수업하려니까 죽겠네 아주. 한글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대단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3번 다시 예를 들어볼까요? 다시 예를 들게요. 지금 B가 얘가 더 크다며. 그래서 얘는 11억 1천만 원을 벌었고 얘는 11억 1천만 원에 팔았고 얘는 11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지금 팔아서 버는 자본이득은 얘가 더 크죠? 얘는 얼마 벌었고 1억 1천을 벌었고 얘는 얼마만 버는 거니까 1억. 그럼 토탈해서 전체 번 수입은 얘는 얼마? 2억. 토탈해서 전체 번 수입 계산하면 얘는 얼마? 1억 7천. 그럼 얘가 지금 더 수입이 큰 거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또는 얘가 11억 1천에 판 게 아니라 이걸 15억에 팔았어. 15억에. 그럼 얘는 지금 팔아서 번 돈이 얼마니까? 5억. 그럼 이거 덕에 더하면 전체 수입은 얼마가 돼요? 5억 5천 버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더 타당성이 더 큰 거예요? B가. 그래서 B가 팔아서 번 수입이 더 많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가 더 많은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더 우월할 수도 있고 얘가 더 우월할 수도 있죠. 그럼 판단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는. 안 나와요, 시험에. 근데 하도 한글을 몰라갖고 한글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국어 시간이에요, 국어 시간. 하도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3번 A와 B의 유효 총소득이 같다. 그러면 영업경비는 B가 더 작다. 그럼 유효 총소득이 같다면 유효 총소득에서 뭘 뺀 게? 경비를 뺀 게 순이잖아요. 그럼 유효 총소득이 만약에 2억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2억으로 똑같다면 얘는 영업경비 얼마고? 이거에서 이걸 뺀 게 이거라며. 얘가 2억이래요. 그럼 영업경비는 얼마예요? 1억. 그럼 얘는 얼마요? 1억 5천. 그럼 B가 영업경비가 더 작은 거예요? 안 풀어봐서 그렇죠, 이거? 풀어보시라고 안 해봐서. 네, 그래서 지금 헤매고 계신 거지? 풀어왔어도 뭐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4번. 이게 뭐 지금 설명 듣는다고 이해 안 되고 풀어와 보면 이해되는 얘기요? 아이고. 휴가 때 진짜 마음속에 진짜 많이 반성을 하고 왔는데 차이가 없어요. 반성을 하나. 인간성이 덜 돼갖고 제가 방법이 없어. 4번 A와 B 모두 차입이 없어도 그럼 A와 B가 모두 차입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얼마다?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죠. 0. 부채 서비스액이 0. 그럼 이 두 개가 0이면 A의 세전 값이 B의 세전 값보다 항상 얘는 순영업소득이 얼마? 1억. 얘는 5천. 거기서 빼는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로 똑같다? 0으로 똑같다. 그럼 얘는 세전값 항상 얼마? 1억. 얘는 세전값 항상 얼마? 5천. 이거밖에 안 나오죠. 그럼 A가 B보다 세전값은 항상 어때? 크지? 어이구 속 터져. 5번 A와 B의 영업소득세율에 따라 그럼 영업소득세율이 뭐 10%냐 20%냐에 따라서 세후 현금수지의 크기가 달라질 수 없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계산 얘기 안 해봐도 되잖아요. 세율에 따라서 빼게 되는 영업소득세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남게 되는 세후값은 당연히 그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럼 5번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고 나머지는 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맞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어요. 이런 거 틀리는 이유는 내용을 몰라서예요.
뭔 내용이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요. 유효총소득에서 경비 빼면 순영업소득 되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 빼면 세전값 되고, 세전값에서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값 된다. 이거밖에 사실 배운 게 없어요. 이거는 기본으로 외우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아직도 이걸 못 외우고 있다면 하루빨리 외우세요. 못 외우면 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그 기본적으로 외워 두시고, 그걸 외우고 있다면 나머지는 국어 문제지 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19번부터가 투자분석의 기법이니까, 투자분석의 기법부터 해서 아마 다음 주에 투자론 다 끝내고, 금융론까지 나가기로 했죠? 금융론까지. 그래서, 금융론에서 챕터 1, 그러니까 전통적인 금융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원리금기능, 원금기능, 체증식 비교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투자론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는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틀릴 문제가 사실 거의 없어요. 화폐 시간가치부에 대한 문제만 안 풀어드린 건 어차피 틀려도 되는 거라 안 풀어드린 거고, 그 화폐 시간가치 계산 문제 중에서 풀어드린 문제 2개 정도는 꼭 푸셔야 돼요. 사실은 그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서 오늘 배운 문제에서는 웬만하면 다 맞추셔라. 웬만하면.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